모든 도시는 저마다의 어두운 면을 품고 있어요.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있죠. 두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상황, 같은 결과, 같은 결말이 이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패턴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이죠. 무언가가 분명히 계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그런 사건인데요. 지난 9개월 동안 총 6명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미국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시설, 그 중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오래된 방식의 정리 작업, 말 그대로 흔적을 지우는 과정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여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정리되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망 혹은 실종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사람부터 시작해 볼게요. 윌리엄 닐 맥캐슬랜드. 아마 이 이름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와 방위연구 분야에서는 그는 최고위급 인사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1979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천문공학 학위를 받았어요. 이후 MIT 공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와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죠. 그리고 그의 박사 과정을 지도했던 교수는 그의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바로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유도 컴퓨터를 직접 설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맥캐슬랜드는 커리어 초반부터 단순히 핵심 과학에 가까운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중심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후 그의 경력은 30년 넘게 이어졌어요. 공군 내에서도 점점 더 기밀이 높은 부서로 이동하며 중요한 자리들을 맡게 됐고 결국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기관 내셔널 리카너센스 오피스와도 긴밀하게 협력했죠. 이곳은 국가정찰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관은 워낙 비밀에 쌓여 있어서 무려 1992년이 되어서 그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 공개됐을 정도였어요. 그는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커틀랜드 공군 기지 안 필립스 연구시설의 지휘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그리고 최첨단 우주 기술을 다루는 곳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시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민감한 기술을 다루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2011년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마지막이 될 중요한 보직을 맡게 돼요. 그가 향한 곳은 오하이오주 데이턴, 바로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미 공군 연구소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곳은 그냥 평범한 군 기지가 아니에요. UFO 연구라는 세계에서 이곳은 거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마치 종교에서의 바티칸처럼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소문과 경외감,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장소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프로젝트 블루북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1950년대 초부터 1969년까지 이어진 미 공군의 공식 UFO 목격 조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조사관들은 무려 13,000건에 달하는 목격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설명이 가능했지만 701건, 이 사건들은 끝내 설명되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미확인으로 분류됐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지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소문이 따라다니는데요. 바로 1947년에 발생한 로스웰 사건에서 회수된 물리적 잔해가 결국 이곳으로 옮겨져 연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공군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연구자들, 전직 군 관계자들, 심지어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가끔씩 자신이 봤던 것, 들었던 것들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맥캐슬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지의 연구소를 무려 2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냐면요. 그는 연간 44억 달러, 무려 5조 9,007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과 약 11,000명의 인력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그리고 2013년 10월 그가 은퇴하던 날, 그를 이어받은 장군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맥캐슬랜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의존하게 될 능력들을 개발해낸 인물이라고요. 하지만 그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저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만 남았죠. 은퇴 이후 그는 민간 분야로 자리를 옮깁니다.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위치한 한 방산 기업에서 기술 이사를 맡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은퇴 후 커리어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용히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은 채 그는 또 다른 흐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가 관여하게 된 것은 탐 드롱의 정보 공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소식통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게이트 키퍼이자 UFO 커뮤니티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었어요. 기밀 정보와 외부 세계가 조각난 단서들을 통해 맞춰보려는 진실, 그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To the Stars Academy of Art and Science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조직은 이후 UFO 혹은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17년 미 국방부가 실제 해군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을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조직이었죠. 그리고 세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해군 조종사들이 실제로 마주친 어떤 기존 항공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물체, 그들과의 세 번의 조우를 담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외의 UAP 청문회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전체 논의의 방향 자체를 뒤흔드는 연쇄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게 됐죠. 그 흐름은 결국 2023년에 정점을 찍어요. 전직 펜타곤 관계자가 의회 앞에 서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가 비인간 항공기라고 표현한 물체를 회수해 역설계하려는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언가가 실제로 바뀌었어요. 한때는 수상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떠돌던 이야기였던 UFO 논의가 이제는 공식 상원 청문회와 선서된 의회 증언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맥캐슬랜드, 그는 바로 그 변화가 시작될 때 이 모든 흐름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첫 번째 순간이 등장합니다. 2026년 2월 1일 그가 사라지기 정확히 6일 전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펜타곤과 연방 기관들의 UAP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정보 기록 공개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딱 6일 뒤 그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인물, 맥캐슬랜드는 엘버커키 자택에서 걸어서 나간 뒤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서 그저 흘려듣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영화도 아니고 단순한 음모론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죠. 그의 실종 당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 아침 오전 10시쯤 수리공이 그의 집에 와 있었어요. 맥캐슬랜드는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눈 뒤 수리공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 그의 아내가 병원 예약 때문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 4분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오후 3시 7분에 그를 실종 신고했어요. 이상한 점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어요.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무엇으로 갈아입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 걸어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한 건 스마트워치 같은 추적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들까지 모두 집에 남겨두고 갔다는 점이에요. 그가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건 단 3가지. 빨간 배낭, 389경 리볼버, 그리고 그 가죽 홀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갑마저 집에 두고 나갔어요. 즉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고 어디서도 추적될 수 없으며 무언가를 구매할 수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이 남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어요. 지역 경찰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FBI 지부까지 개입됐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2월 27일 아침이요. 윌리엄 맥캐슬랜드를 봤다는 확인된 목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맥캐슬랜드가 사라지기 약 8개월 전 2025년 6월 22일 한 여성이 사라집니다. 이름은 모니카 레즈자.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앤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상황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동행자와 함께 숲을 걷고 있었고 약 9m 정도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동행자가 잠시 뒤를 돌아본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요. 즉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곧 구조팀이 도착했고 헬리콥터, 수색견, 드론까지 투입됐어요. 수십 개 기관이 며칠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조각도 발자국 하나도 그 넓은 지형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 살인수사국 내 실종자 전담 부서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니카 레즈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모니카 진토 레즈자. 그녀는 에어로젯 라켄다인에서 수십 년 동안 테크니컬 펠로우로 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책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직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을 공동 발명합니다. 이름은 만달로이. 이것은 로켓 엔진 내부처럼 극한의 고온과 산소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니켈 기반 초합금이에요. 이 기술의 목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목표는 매우 명확하고도 전략적이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외국의 로켓 추진 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특히 러시아산 엔진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안보 발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다른 나라의 영향 없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2023년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47억 달러, 하나 6조 3,900억의 에어로젯 라켄다인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ORGA는 조용히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ORGA는 핵심적인 기술 용어 또는 프로젝트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나 우주선에 연료를 보급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궤도상 서비스 및 재보급 관련 기밀 프로젝트의 약칭이라는 설입니다. 이 ORGA의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라카나다 플린트린지에 있는 제트 프로벌전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몬달로의 연구 프로그램, 정부 측에서 감독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 답은 공군 연구소, 우주 비행체 부서, 그리고 그 핵심 시기에 그 조직을 이끌고 있던 인물, 바로 윌리엄 맥캐슬랜드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 합금을 발명한 과학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자금을 운영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미국 서부에서 단 8개월 간격으로 단 하나의 물리적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니카가 그 산길에서 사라진 지 불과 4일 뒤 또 한 명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멜리사 카시오스. 날짜는 2025년 6월 26일이었어요.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연구소.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가장 민감한 과학시설 중 하나예요. 원자폭탄이 탄생한 곳, 그리고 지금도 에너지, 재료과학,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최첨단 기밀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뉴멕시코 산악지대에 사실상 비밀 도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인구도 기밀, 위치도 기밀, 목적조차 기밀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로스앨러모스입니다. 이 시설은 약 40제곱마일, 103.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면적의 규모를 체감하기 쉽게 비교해드리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6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출입은 방 단위까지 철저하게 통제돼요. 직원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자신이 맡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멜리사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역할은 민감한 핵 연구 데이터, 그리고 그 이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뉴멕시코 탈파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요.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지갑, 열쇠, 귀중품, 모든 개인 소지품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업무용과 개인 휴대폰, 두 대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고장이나 분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락처, 메시지, 저장된 데이터까지 모든 걸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기 전 이미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멜리사 카시우스는 실종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명의 사람, 3건의 실종. 모두 8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과학과 방위의 가장 민감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분명 뉴스에 보도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밝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워요. 빠르게 흘러가는 뉴스 속에서 이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어쩌면 그것 자체가 의도된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저녁 매사추세츠 브루클린 보스턴 외곽의 한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습니다. 이름은 누노 로레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사망합니다. 로레로는 47세였고 포르투갈 중부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핵과학, 공학 및 물리학 교수이자 MIT 플라즈마 사이언스 앤 퓨전 센터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가족과 동료들 사이에서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하기 몇 달 전인 2025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게 직접 상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초기 경력상 젊은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미국 정부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였어요. 그의 연구 분야는 플라즈마 물리학과 핵융합, 초고온 이온화 가스를 이용해 청정하고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만약 핵융합이 상용화된다면 석유, 가스, 석탄, 지금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에너지는 한순간에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로레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를 쏜 범인 클라우디오 네비스 발렌테. 두 사람은 1990년대 후반 포르투갈에서 같은 대학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로레로는 2000년에 졸업했고 같은 해 네비스 발렌테는 조교직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있습니다. 그는 이틀 전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브루클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일까요? 아니면 그저 통제 불가능한 한 개인의 범행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범행 당일 그의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이건 단순한 충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라면 상당한 준비와 집착, 그리고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클라우디오는 한 저장 시설에서 사망했고 그와 함께 모든 비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주 뒤 2026년 2월 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112km 떨어진 캘리포니아의 라노의 외딴 사막 지역. 그곳 한 주택에서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67세의 칼 그릴 메이어라는 남성이 자신의 현관 앞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 그릴 메이어.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스에서 적외선 과학 및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던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독창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건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그렇게 작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연구는 놀라웠습니다. 지구에서 160강년도 채 떨어지지 않은 먼 행성의 대기에서 물을 발견하는데 기여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죠.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은하 안에서 흐르는 항성 흐름, 그리고 고대 은하단이 붕괴되며 남긴 거대한 별들의 강을 확인해냈습니다. 이 연구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스피츠 우주 망원경을 활용한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결국 나사의 뛰어난 과학 업적 메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일부러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천문학에 남긴 영향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던 라노는 사람들이 일부러 모든 것에서 멀어지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안전하지 못했어요. 당국은 인근에서 29세 남성 프레디 스나이더를 차량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칼 그릴 메이어 살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고 스나이더가 그릴 메이어를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발적 범죄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과학자, 특정한 집, 특정한 아침을 노린 의도적인 사건이었는지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45세의 제이슨 토머스. 그는 2015년 12월 중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머리 스트리트와 체스트넛 스트리트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요. 수색도 제보도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바티스 소속 과학자였어요. 노바티스는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 중 하나이며 미국 국방부와도 활발하게 연구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토머스의 연구는 암 치료 가능성을 포함한 신약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7일 그의 유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카노포의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당국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의 죽음을 수상하지 않다는 쪽으로 정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어떤 비극은 아무 설명도 없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들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놓고 보면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남습니다. 방위산업과 연결된 제약 연구자가 12월에 실종되고 그의 유해는 3월에 발견됩니다. 동기는 물론 없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45세 남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호수 바닥으로 행하게 되었는지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전략적 방위 소재를 공동 발명하고 맥캐슬랜드와 연결된 프로그램 아래에서 일하던 나사의 로켓 과학자가 대낮에 동행자와 약 9m의 거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같은 달 민감한 핵 연구 데이터에 접근하던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연구소의 직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휴대폰은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2025년 12월 2025년 12월 MIT 핵융합연구소의 소장이 자택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선구적인 천체 물리학자가 새벽에 자신의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역시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미국 군사 세계와 UFO 공개 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던 핵심 인물 윌리엄 맥캐슬랜드가 뉴멕시코 자택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화학생물학자의 시신이 매사추세츠의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총 6명 사망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항공우주연구, 첨단 에너지, 방위기술, 그 최전선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UFO 공개 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미국 하원 의원 팀 버쳇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패턴처럼 보인다. 특정 분야에서 이런 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워싱턴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정부 스스로 조사하도록 맡기는 건 신뢰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전 FBI 부국장 크리스 스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직감은 곧바로 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외국 정보기관. 이 모든 사건 뒤에 정말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 이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보유한 핵심 과학기술, 첨단 소재, 플라즈마 물리학, 천지 물리학 데이터, 추진 기술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그리고 전 FBI 고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기관의 세계에서 과학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양측은 서로의 물리학자와 엔지니어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살해된 이유가 모두 UFO, 외계인, 로즈웰 같은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런 이야기가 더 자극적이죠.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쉽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포장은 진실을 흐릴 뿐만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삶까지 가볍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UAP, 외계 탐사선, 이런 단어들에는 어딘가 조롱 섞인 뉘앙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의심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분위기 자체가 의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외계 현상과 관련이 있느냐? 그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력한 기관들이 특정한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개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한 답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특정 인물을 제거하는 것, 그건 이미 수없이 문서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불안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강력한 기관들이 너무 많은 걸 아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밀도 없는, 협상 카드도 없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이에요. 이건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국가 기밀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운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0년대 오퍼레이션 LS라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미 육군은 확산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세인트루이스를 포함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 아연, 카드뮴, 황화물을 비밀리에 살포했어요. 카드뮴은 이미 잘 알려진 발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냉전 시기 동안 미국 정부는 수백 건의 방사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대상은 병원 환자, 수감자, 군인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요,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은 조지아주 플로리다와 주거 지역에 모기떼를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곤충이 생물학 무기 전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벼루까지 살포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대중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곤충 이야기가 나왔으니 라임병은 어떨까요? 이 질병은 1975년 코네티컷주의 올드 라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플럼 아일랜드에서 불과 12마일, 20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 섬에는 플럼 아일랜드 동물질병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물질병을 격리된 환경에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시설이에요. 라임병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단 감염이었지만 지금은 매년 약 50만 명이 감염되는 질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전 세계를 뒤흔든 질병이 있었죠. 2020년부터 시작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박쥐 같은 동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인지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험실 유출이 사실이라면 그게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는지 그건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약 산업에는 엄청난 돈이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MK 울트라,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려 40년 동안 미국 공주보건국은 엘라베마의 농촌 지역에 사는 흑인 남성 400명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터스키키 매독 연구였습니다. 그들은 치료받은 게 아니라 치료되지 않은 매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1940년대에는 페니실린이 치료제로 사용 가능해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일부러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설명되지 않은 죽음이나 실종이 정부의 작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 이 본능은 과거의 기록을 보면 여러 번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에너지, 방위연구 이렇게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던 6명의 사람이 단 1년 안에 죽거나 사라졌다면 그걸 두고 무언가 의도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건 편집증도 아니고 엉뚱한 음모론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이상합니다. 공식적인 설명이든 혹은 설명이 없는 상황이든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정말 우연이라면 왜 이렇게 같은 사람들만 반복해서 사라지는 걸까요?